자, 기본 이론 과정 20강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입지론의 발달 과정에서 살펴드렸죠. 이 입지론의 발달 과정도 동양어 사이 다소 달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주거 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해왔고 서양에서는 산업 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해왔습니다. 산업 입지도 여러 가지 있죠. 농업 입지, 공업 입지, 상업 입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지론 다루게 될 파트는 크게 네 가지예요. 주거 입지, 그리고 농업 입지, 공업 입지, 상업 입지에서 다루게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재에서는 주거 입지 관련해서는 6절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입지다 이와서는 저희들이 이미 학습을 다 했습니다. 튀는의 위치 지설이다 설명드렸죠. 지대이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튀는의 위치 지설 설명드리면서 농업입지 관련도 이야기를 다 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입지 이월서는 우리 교재 4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상업입지 이월서는 우리 교재 5절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주거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상업입지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업입지 관리에서는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 일부를 다루게 되고 심화 과정에서 또 더 세부적으로 다루게 된다 생각하시고,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공업입지나 주거입지 이 관련해서는 심화 과정에서 한 번쯤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업입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188페이지예요. 18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상업입지다 소개되고 있죠. 먼저 1번 챕터 봅시다. 1번 챕터 보시면 상권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상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양월 1번 상권의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상권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배우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배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지란 이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이 표현하면 뭡니까? 상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상권에서는 고객이 존재한 적을 말합니다. 그럼 고객이 존재하고 있으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저기하는 공간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양월 1번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월 1번 상권의 우위다. 첫 번째를 보세요.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이다 알 수 있겠죠. 흔히 고객이 존재한 지로서 배우지 이렇게도 표현된다. 그래서 배우지 이 표현하면 어때? 상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월 2번입니다. 상권의 규모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도 어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밍크 코트가 있어요. 민코트. 자, 그리고 우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 민코트는 어디가 삽니까? 백화점. 백화점 가서 산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우유는 어디가 삽니까? 동네에 있는 슈퍼에서 우유를 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민코트와 우유의 구입 빈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입 빈도다라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코트는 자꾸 사는 겁니까? 물론 자꾸 사고야 쉽겠죠. 그렇지만 자꾸 사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민코트는 상대적으로 구입 빈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유는 어때? 자꾸 사는 거죠. 상대적으로 구입 빈도는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상권의 규모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백화점과 슈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백화점의 상권의 규모와 슈퍼의 상권의 규모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상대로 백화점 어때? 상권의 규모가 어때? 크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슈퍼는 상권의 규모가 어때?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럼 구입 빈도와 상권의 규모, 여기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어때? 오히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품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권 규모는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우유 이처럼 고객들이 자주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자주 사는 것들은 고객들 때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럼 고객들 가까이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된다냐. 그럼 하나의 상점이 차지하는 상권 규모는 어때?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품의 서비스의 구입 빈도와 상권의 규모는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러면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자, 이처럼 상품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그 부분 상권의 규모는 어때? 커진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예,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상품의 서비스의 구입비는 높을수록 그 부분 상권의 규모는 어때?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로 3번이에요. 양호 3번은 상권의 조건이다. 소개인데 우리가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상권, 즉 배후지로서 여건은 어때? 좋다. 할 수 있겠지요. 또 지역면이 클수록 상권, 즉 배후지로서의 여건은 좋다 할 수 있겠네요. 또한 고객의 소득이 높을수록 좋겠지요. 고객의 사회적 경제성이 높을수록 좋겠지요. 고객의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상권, 즉 배후지로서의 여건은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고객 밀도가 높을수록 상권, 즉 배후지로서의 여건, 즉 조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항목 하나를 따져봤습니다. 따져서 상권, 즉 배후지로서의 조건이 좋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결합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높다. 그렇지만 이제 고객 밀도가 낮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좋은 상권을 볼 수 있느냐? 아니겠지요.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어때? 아주 많다는 이야기지요. 반면 고객 밀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어때? 내 가게 찾아온 손님들이 적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지역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 가게 찾아온 사람들이 적다라면 이는 좋은 상권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 다음 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아도 고객 밀도가 낮으면 어때? 좋은 상권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좋은 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밀도도 높아야 되겠지만 고객 밀도 역시 어떻습니까? 높아야지 좋은 상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4번이에요. 상권의 범위다 소개했는데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권의 범위도 유동적, 가변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상권의 범위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고로 5번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상권 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능 매상을 파악하는 입지 선열동의 하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권 이걸 분석하면서 가능 매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번 챕터 상권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름도 이해를 좀 해보시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챕터 상업입지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때 상업입지론에서는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를 설명하는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상업입지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재에서는 6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넬슨의 소매 입지론, 후보의 입지효과 시간 법칙이다. 이처럼 6가지 소개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된 건 3가지입니다. 3가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 3가지가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3가지를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 교재 19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 194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역시 학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매 인력 법칙이 뭐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A라는 하나의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A 그리고 B 두 개의 도시가 있다라는 건데 두 도시 사이에 참 고객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두 사이에 고객들이 있더라. 이 고객을 A 도시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유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A 도시, B 도시 간의 상권의 어떻습니까? 경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A 도시도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A 도시는 상점이다. B 도시는 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 도시가 또 B 도시가
여기는 고객들을 얼마나 유인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유인한다 이게 뭡니까? 유인할 힘, 유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인력, 유인력 뭡니까? 유인할 수 있는 힘이다 그 이야기예요. 어때? 고객을 유인한다는 이야기는 고객을 끌어당긴다는 이야기죠. 잡아당긴다. 그래서 뉴턴의 중력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끌 힘, 유인력은 어때?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 뭡니까? 뉴턴의 중력 모형이다. 할 수 이걸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유인력은 유인한다, 잡아당긴다 했어요. 끌어들인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력 모형을 활용해서 유인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크기는 어떻다? 비례한다. 다음 거리에 제곱에 어떻다?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유인력은 다시 보세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레일리는 크기를 주로 뭘로 보느냐? 바로 인구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럼 자, 크기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인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습니다. 그럼 거리는 멀수록 가까울수록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을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더 많은 고객을 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크기가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진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뒤에서 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드리겠는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A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A 도시, B 도시가 있는데 이 A 도시의 인구는 7만 명입니다. B 도시의 인구도 7만 명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A와 B 두 사이에 지금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존재하더라. 그럼 이때 A 도시도 이 고객을 요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이 고객을 요인할 수 있다. 이때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A 도시나 B 도시가 고객을 요인하겠죠. 요인할 힘, 요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크기는 뭘 고려한다? 인구수를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 보니까 자, A의 인구도 7만 명이고 B 도시의 인구도 7만 명이네요. 그럼 인구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이 인구가 같기 때문에 잡아당긴 힘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잡아당긴 힘이 똑같다. 그럼 정확히 상권의 경계는 어디서 형성됩니까? 바로 중간 지점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자, 여기는 이 고객들은 결국 A 도시로 물건 사러 간다 그 이야기예요. A 도시에서 유인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B 도시가 유인한다. B 도시로 물건 사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크기가 같으면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중간점에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 예를 봅시다. 여기에 A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A 도시의 인구는 42만 명입니다. B 도시의 인구는 7만 명이다. 자, 사실 제가 예를 들면서 자, 인구 7만 명, 42만 명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실제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수치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 지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떤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지금 고객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 고객을 A 도시도 요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요. 자, 여기 보니까 A 도시가 B 도시보다 인구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인구가 더 많으면 크기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인다 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예서했죠. 자,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크기는 인구수를 고려하는데 크기에 비례 때문에 크기가 크면서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크기가 상승하면 더 좋은 고객을 끌어가겠죠. 따라서 상권의 경계는 어디서 형성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크기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상권의 경계는 크기가 작은 쪽에 더 가깝게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자, 이처럼 크기가 크니까 더 많은 이 고객을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로 크게 작잖아요.
크게 사니까 더 적은 고객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어때?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쪽에 가깝게 상권의 경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세요. 양호 2번.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다.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두 도시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두 도시가 미치는 상권의 범위와 이처럼 경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할 수 있겠지요. 평고로 1번.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뉴턴의 중력 이론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잘 기하셔야 됩니다.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두 도시의 크기에 얻었다. 비례한다 그랬죠. 우리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크기에 비례한다. 크기는 주로 인구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처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다. 잘 기하셔야 됩니다. 자,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A 도시와 B 도시의 크기가 같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예가 되겠습니다. 참 A 도시, B 도시 크겠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중간 지점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4번 봅시다. A 도시가 B 도시 크다면 자, 이 사례가 되겠죠. A 도시가 인구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 도시가 B 도시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크기가 작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이 크기가 작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편고로 2번 문제점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은 이처럼 두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또는 상점 두 군데가 있다는 이야기. 여기는 아주 적합한 모델이라는 이야기. 그러나 대도시처럼 구매의 중점이 여러 곳 있습니다. 백화점 여러 군데 있다는 이야기. 이때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걸 보완시켜서 나오게 된 게 앞으로 예배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편고로 이번에 문제점 두 번줄 보세요. 자, 구매의 중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대도시에 적용된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보완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뭔가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참고하시고 잠시 뒤에 허프의 확률 상권 모형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96페이지예요. 자, 양으로 3번.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속인데 사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이걸 수정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쉽게 우리 이런 생각을 합시다. 자, A 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또는 B 도시부터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뭐 이런 정도만 이론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봅시다. 이제 양으로 3번 첫 번째 줄이에요.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 있는 소매에서 간 상권의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멸 법칙을 수정했다는 거죠.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을 응용한 것으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결국 어떤지 그래서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어디서 결정이 될 것인가 그죠? A 도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냐 또는 B 도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본 과정에서는 이해가 되시면 되겠고 다음 우측 페이지로 봅시다. 197페이지예요. 양으로 4번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었죠. 이는 어떤지 이처럼 두 도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상점 두 군데가 있다. 여기는 적용이 적합한 모델이에요. 그러나 상점이 여러 군데 있다. 즉 구매의 중점이 여러 곳에 있는 대도시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걸 보완 발전시킨 게 바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이나 소비 행태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이때 소비 행태다 이랬는데 행태는 뭡니까? 행동과 태도
태도 여기에 약자예요. 행태, 행동과 태도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소비되는 모습을 어때 이론화시키는 게 바로 허프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참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이나 소비 행태를 중시했기 때문에 어떤 미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소비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야기야.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우면서 어때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자, A라는 상점이 있습니다. 상점이 있고 다음 B라는 상점이 있다. 흔히 우리 시험에서는 뭐 상점 이렇게 표현하고 할인점 이렇게 표현하고 쇼핑센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점이다 생각합시다. 자, 이 A라는 상점이 있고 B라는 상점인데 A 상점의 매장 면적이 5,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B 상점의 매장 면적도 5,000제곱미터다라는 겁니다. 참 매장의 면적이 같다는 이야기는 쉽게 취급하는 품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그래서 A까지는 어떻습니까? 10km 떨어져 있고 B까지는 어때? 20km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긴 나는 물건 사러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크기가 같다면 취급하는 품목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럼 취급하는 품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가겠죠? 여기 나는 물건 사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A 상점으로 가겠다. 따라서 A 상점이 여기는 고객을 유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들이 한 이야기예요. 자, 또 우리가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A 상점이 있습니다.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B 상점이 있습니다. B 상점인데 자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5,000제곱미터다라는 이야기요. 다음 B 상점의 매장 면적은 2만 제곱미터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제 일단 매장 면적의 차이가 있네요. 자 A는 5,000제곱미터, B는 2만 제곱미터다라는 이야기요. 지금 매장의 면적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매장 면적이 클수록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정확히 중간점이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A 상점까지도 10km 떨어져 있고 B 상점까지도 10km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 그럼 여기 나는 물건 사러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까요? 자 규모 큰 쪽으로 가겠죠. 왜?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했으니까 규모 큰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 그럼 이 사람은 나면 결국 여기 나는 물건 사러 B 상점으로 가기 때문에 B 상점이 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런 케이스를 또 봅시다. 자 여기에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B 상점이 있습니다. B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 이때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5,000 제곱미터 돼 있고 B 상점의 매장 면적은 2만 제곱미터다. 이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죠?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자, A까지는 10km 떨어져 있고 B까지는 20km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나는 물건 사러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자. 자, 우리 자 이분을 또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A는 매장 면적이 5,000제곱미터죠. B는 매장 면적이 2만 제곱미터다. 참 매장 면적의 차이다는 얘기는 취급하는 품목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장이 클수록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A는 상대로 매장 면적이 작으니까 단순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유라든지 담배, 뭐 맥주 이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B 상점은 매장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그럼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면서 우유, 뭐 담배, 맥주 뿐만이 아니라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뭐 디지털 TV 이 같은 것도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다 우리 시험에 출제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품목도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만약에 이 경우에 자 여기는 1번 이 사례처럼 매장 면적이 같았다면 어때요?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하겠지요. 그러나 매장 면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이 사례처럼 거리가 같다면 규모가 큰 쪽으로 하겠죠. 그러나 거리도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다르다. 처럼 어떤지 자 매장의 규모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더라. 이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 나는 물건 사러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래서 할 수 있겠는데 자 나는
단지 우유만 살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처럼 우유만 사고자 한다면 어때? 거리가 먼 쪽으로 갈까요? 가까운 쪽으로 갈까요? 가까운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단지 우유만 산다라면 거리 가까운 A로 어때? 물건 사러 간다라는 이야기. 그럼 A는 어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알 수 있겠죠. 다음 여기서 이제 내가 냉장고나 디틀 TV를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B로 가야 된다. 왜? A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멀더라도 B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B 상점도 어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매장의 면적이 다르고 거리도 다르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 A 상점도 B 상점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알 수 있겠죠. 자, A 상점은 매장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품목을 취급하지만 이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거고, B 상점은 비록 거리는 더 멀더라도 매장의 규모가 커서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했으니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상점도 B 상점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얼만큼 고객을 유인할 것인가, 이처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유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인력이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유인한다는 이야기는 잡아당긴다, 끌어들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뉴턴의 중력 모형을 역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어떻게 생각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크기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는 어때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 있다. 자,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크기를 뭘로 고려했습니까? 인구를 고려했다는 이야기예요. 인구수. 그렇지만 이제 허프의 모형에서는 크기를 주로 매장의 규모, 즉 매장 면적을 고려하는 겁니다. 매장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이 허프는 레일리와 달리 이제 거리 마찰 기술 개념을 도입했어요. 거리 마찰 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자, 이 레일리의 모형에서는 거리 마찰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만 허프는 이제 거리 마찰수의 개념을 도입했다 생각하시고, 거리 마찰수는 일반적으로 2로 가정을 많이 합니다. 2로 가정하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때 거리의 제곱이다. 이때 제곱이 바로 뭡니까? 거리 마찰 계수,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프는 레일리와 달리 이같은 거리 마찰 계수 개념을 도입했다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거리 마찰 계수는 2로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리 마찰 계수가 3으로 가정한다면 거리 3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허프에 따른다면 고객 힘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크기는 매장의 규모, 매장 면적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거리 마찰수를 우리가 2로 가져간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겠죠. 거리는 어떠세요? 가까울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한다면 이걸 생각하세요. 허프는 뭡니까? 살짝 우리의 표현을 다르면 호프집이 되겠죠. 호프다. 이 생각하세요. 호프.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우리가 호프집 갈 때 어디로 갑니까? 크기가 큰 쪽으로 가죠. 크기가 큰 쪽으로. 또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크기가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유인력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유인력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한쪽은 비례하고 한쪽은 반비례하니까 결국 분모 분자와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와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유인력은 자,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자,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한다 했어요. 그럼 비례하는 건 분자값이 되겠죠. 크기는 분자값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우리 마찰수를 2로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반비례니까 이건 분모값이 되겠죠. 거리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마찰 계수가
우리 2로 가져있으니까 거리 제곱이죠. 만약에 마찰의 수가 3으로 가져간다면 거리의 어때? 3승이 될 거예요. 마찰의 수가 4라면 거리의 어때? 4승이 된다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마찰의 수는 2로 가져가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때 잘 보세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 고객을 더 많이 끌어들였죠. 유인력은 어때? 커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크기와 유인력 어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다 그랬지요. 그럼 거리는 어떻습니까? 거리는 가까울수록 어때? 고객을 더 많이 유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 여기에 어때? 유인력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 크기는 비례하고 마찰수 2로 가자면 거리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결국 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거리 마찰수 2로 가자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에 비례하는 거고 거리 제곱에 어때? 반비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A 상점의 유인력 그리고 B 상점의 유인력을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계산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먼저 A 상점의 유인력입니다. 자, A 상점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유인력은 마찰수 2로 가져가면 거리 제곱분의 크기라고 그랬지요. 자, 그럼 A 상점, 자, 이 3번 게 있어요. 거리 얼마입니까? 10이죠? 단위 같으니까 생략합니다. 10에 마찰수 2로 가져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크기는 매장의 규모, 매장의 면적이다. 얼마입니까? 5천이 되겠죠. 5천이다. 자, 그래서 이 값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의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100이죠? 100. 그럼 5천을 100으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기 활용하시면 되겠죠. 5천 나누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50이 나옵니다. 만약 이때 10의 제곱이 100이다. 이게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5천을 어때? 10으로 2번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계산기 돌려서 5천 나누기 10 나누기 10 하면 어떻습니까? 5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의 유인력은 50이다. 찾아냈습니다. 다음은 B의 유인력 또 계산해 봅시다. 자, 마찰수는 우리 2로 가정했습니다. 거리 얼마입니까? 20이지요. 20 마찰수니까 제곱이 되겠죠? 자, 다음은 크기는 2만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단위 갖다 생략합니다. 자, 2만 제곱미터다. 자, 이 값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만을 20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20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00이지요. 그래서 이제 2만 나누기 400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50이 나온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의 제곱이 400이지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줬어요? 2만을 20으로 2번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만을 20으로 2번 나눠주면 얼마 나옵니까? 50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A 상점과 B 상점의 유인력을 계산해 봤습니다. A 상점의 유인력은 얼마입니까? 50이지요. B 상점의 유인력 역시 5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A가 얼만큼 유인할 것인가? 이걸 때 확률서 풀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A가 도대체 얼만큼 유인할 것인가를 확률서 푸는데 이건 이래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A도 B도 유인할 수 있으니까 전체는 어때?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의 합이 되겠다. 이 중에 A가 얼마나 유인하느냐 이 문제 되겠죠? 문제다. 라는 이야기에서 우리 이제 A가 얼마나 유인할 수 있냐 이걸 구해내면 나머지가 어때? B가 얼마나 유인할 수 있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A와 B를 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의 유인력 50, B의 유인력 50이니까 합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되겠죠. 이 중에 A의 유인력은 얼마입니까? 50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때? 0.5가 나오죠. 0.5니까 A가 고객을 위해서는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50%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자, 보세요. A와 B 두 개의 상점이 있어요. 상점인데 이 사례를 통해서 A가 유인할 수 있는 확률이 50%라면 결국은 B가 유인할 수 있는 확률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유인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다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구했습니다. 이 확률 구했는데 이 확률이 결국은 뭐가 될 것인가? 바로 시장 점유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 되겠다. 그럼 결국 어떤지 이 사례를 통해서 A 도시의 A 상점의 시장 점유율은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5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B 상점의
시장 점유율 역시 몇 프로 되는 겁니까? 5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확률 통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확률 즉 시장 점유율을 구했으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몇 명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느냐 이죠. 자, 이용 고객 수도 어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 매출이 얼마 될 것인가 가능 매상고 이도 어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상고는 매출액이죠. 매출이 얼마 되는가 가능한 매출액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결국 허프에 모여 있다면 이 같은 확률 이걸 구해서 그래서 확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 점유율이 되겠고 이를 통해서 이용 고객 수라든지 가능 매상고를 어때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결국 뭘로 풀어갑니까? 확률로 풀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프의 모형을 어때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확률을 풀으니까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이제 A와 B 두 개의 상점이 존재할 경우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야기인데 이때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거리는 더 멀지만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이것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점이 있다. 이게 이제 C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A 상점이 얼마나 고객을 유인할 것인가 확률로서 풀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제 A C 상점은 비록 거리는 더 멀지만 규모가 더욱더 크다는 이야기. 그래서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니까 역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그럼 이때 A도 B도 C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럼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A, B, 이처럼 세 상점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되겠지요. 유인력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중에 A가 얼마나 것인가 이건 확률서 풀어간다는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전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이 중에 얼마나 A가 유인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처럼 상점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 대도시에도 이 모형은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일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또는 두 개의 상점이 있을 때 적용하는데 적합한 모델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허프의 모형은 자 상점이 여러 군데 있다. 구매의 중심이 여러 군데 있는 대도시에 적용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다. 결국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의 한계를 극복한 게 바로 허프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여기 보세요. 그럼 이 같은 확률을 결정한 난냐 우리 50% 예를 들어서 계산해봤죠? 이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네요. 뭐가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이제 A 상점의 유인력, B 상점의 유인력 이걸 계산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했죠?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물론 마찰수 지금 2로 가능했던 겁니다. 거리의 크기다. 따라서 상점까지의 거리 이도 영향을 미치겠고 상점의 크기도 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이처럼 경쟁 상점의 수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경쟁 상점의 수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확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상점까지의 거리, 상점의 규모, 즉 크기다. 그리고 경쟁 상점의 수, 이 자체가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허프에 한다면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허프는 우리들의 소비되는 모습을 이론화시켰다 그랬죠. 그럼 우리들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내 집에서 나와서 2분 거리에 동네인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거리에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슈퍼는 어떤지 저차 중심이다. 다음 이마트는 고차 중심이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항상 내가 거리 가까워서 슈퍼만 가는 겁니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이마트를 갈 수도 있다.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차 중심은 인근의 저차 중심을 반드시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프의 모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예요. 197페이지. 양호 4번. 허프의 확률력 상권 모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첫 번째 봅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또는 두 상장만의 관계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랬지요. 이에 비하여 허프의 확률력 상권 모형은 구매 중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대도시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면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또는 확률 모형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 지금 봅시다. 자, 이는 소비자의 개성이나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중시한 미시적 분석으로 확률적인 접근 방법이다. 자, 우리 여기서 다 설명드리죠. 좀 미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어때? 확률로서 풀어간다서 확률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1번 주요 내용 봅시다. 동물 1번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우리들 어때? 가까운 곳에서 물건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습을 이론화시켰다 할 수 있겠죠. 또 2번 중심의 크기였다면 자 보세요. 이처럼 중심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때는 어디서 거리가 어때?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라는 거죠. 다음 같은 거리면 중심이 어때? 큰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라는 겁니다. 또 4번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이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으로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랬죠. 우리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이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으로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 번 고차원 계층일수록 수능가성은 더욱더 확대된다. 결국 이 고차 중심일수록 배달을 더 멀리 해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98페이지예요. 평가 2번 소비자의 유인력이다. 속에 박스에 식이 나와 있죠. 이 식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외우지 않을 때 머리만 빠개져 버리는 겁니다. 외우지도 않습니다. 식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풀었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상권 내 모든 상점의 소비자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접에 반비례한다. 거리 마찰기술 2로 가정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거리 마찰기술 2로 가정하고 상권되어 있는 상점들의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즉 매장의 규모 여기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소비자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우리 이런 이야기 했죠? 크기에 비례한다. 그럼 어때?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고객을 더 많이 유인한다는 이야기죠. 거리는 어때? 반비례니까 가까울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한다. 그래서 크게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한다. 유인력은 커진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또 3번 소비자가 특정 지역에 쇼핑할 확률은 되어 있죠. 그럼 결국 어때? 쇼핑센터는 상점이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점에 갈 확률 이걸 구해왔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센터는 상점이다. 이 생각하시고 자, 상점까지의 거리 자, 경쟁 상점의 수 상점의 크기 여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예제가 나와 있죠. 사실 이 예제를 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A 상점의 확률 이걸 구했습니다. 50%였죠? 이 확률 50%이 자체가 결국 뭐가 됩니까? 시장 점유율이 된다. 그래서 A 상점의 시장 점유율 50%다. 이렇게 다 구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이용 고객수를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문제도 이용 고객수 이걸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용 고객수를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림 보시면 자, C도시에 소비자 거주지가 있다. 인구 30만 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결국 인구 30만 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30만 명인데 이 중에서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60%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문서 단서 조항 보세요.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 기준은 2로 가정했지요. 그리고 도시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 도시인구는 몇 명입니까? 30만 명인데 이 중에 60%가 자, 어때? 자, 이와 같은 A나 B 상점 즉 할인점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먼저 30만 명의 60%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은 얼마나 나옵니까? 18만 명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중에 자, A 상점의 시장 점유율이 50%니까
50%니까 몇 명 고객을 유인할 것인가? 당연히 여기에 몇 프로입니까? 50%를 유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30만 명에 60%를 고배주고 여기에 시장 점유율인 50%를 고배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해보세요. 30만 명에 60%니까 어때? 18만 명이 되겠죠. 여기에 50%니까 어때? 9만 명이 되겠다. 그래서 주연적 공했을 때, 자, A 상점의 이용 고객 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9만 명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다. 따라서 A 상점의 자, 이용 고객 수는 9만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할인점 B상점의 이용객 수 이걸 묻고 있네요. 뭐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선 이제 A 상점의 자 확률이 고객을 유인할 확률이 50%죠. 그럼 B 상점도 확률은 얼마입니까? 50%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50%니까 똑같네요. 30만 명에 60% 18만 명이다. 여기에 비상점도 어때? 50%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9만 명이에요. 사실 자, 이용 고객 수는 총 어때? 30만 명 60%니까 18만 명이죠. 18만 명 이 중에서 A 도시가 A 상점이 9만 명을 유인한다면 나머지 어때? 9만 명이 B 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뭐 A 상점을 기준해서 이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사실 뭐 B 상점을 기준해도 똑같은 내용인데 왜? 확률이 같으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9만 명이다. 왜? 확률이 50% 똑같죠? 그럼 어때? 50% 똑같으니까 당연히 자 시장 점유율도 똑같겠다. 그렇죠? 또한 이용 고객 수도 어때? 이때는 똑같다 생각하시고 시장 점유율 A 상점, B 상점 모두 50% 되겠고 이용 고객 수도 A 상점, B 상점 모두가 9만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업 입지론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고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00페이지는 네 번째 챕터 점포의 유형이다 소개되고 있죠. 점포의 유형에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분도 종종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먼저 양거래 1번 보세요. 양거래 1번 여기 보시면 자, 공간 균배의 원리다라는 게 나옵니다. 공간 균배의 원리. 자, 공간 균배의 원리 여기에 따른 점포의 유형인데 이때 공간 균배의 원리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쟁 점포 안에는 공간 어때?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쟁 점포 안에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공간 균배의 원리에 이가있을 때 점포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먼저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 다음은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산재성 점포, 다음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라는 게 있습니다. 점포형 네 가지다 생각하시고 자, 먼저 집심성 점포입니다. 집 이게 뭡니까? 모여든다. 심은 어때? 자, 중심이죠. 중심. 그래서 배우지 중심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집심성 점포다라는 그럼 우리 쉽게 또 이런 예를 들읍시다. 여기에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에 어떻습니까? 중심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유형의 점포다 알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이지 도매상, 뭐 보석상, 즉 귀금속점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집재성입니다. 자, 집 이거 뭡니까? 모여 있다라는 얘기죠. 모여있다. 지는 있을 제자예요. 모여 있어야 유리한 업종입니다. 어떻게 같은 업종의 점포가 돼요. 서로 모여 있어야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서 이런 모습 보셨을까요? 여기에 가구점이 있습니다. 그럼 또 옆에 가구점이 있고 또 옆에 가구점이 있고 가구점 이렇게 돼 모여 있다는 이야기. 지금 같은 업종일보와 서로 모여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게 자, 집재성 점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재성 점포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 뭡니까? 가구점, 뭐 공구점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모습도 이해하실 거예요. 서울에요. 서울에 아현동 가면 자, 이 같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아현동이고 여기는 어떤 신촌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밑에 여기 어때? 웨딩 드레스점 계속 있더란 얘기 계속.
웨딩드레스점 계속 있다. 이 같은 게 결국 뭡니까? 예, 같은 업종에서 모여 있죠. 집재성 점포가 된다는 겁니다. 신당동 하면 떡볶이집 쭉 모여 있잖아요. 창춘동 하면 족발집 쭉 모여 있다는 이게 다 집재성 점포가 되겠다는 겁니다. 왜? 참 예, 같은 업종 점포들이 모여 있을 것인가? 어때? 고객의 기호를 반영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이 어때? 여기저기 둘러보고 물건 살 수 있어야 매출이 어때? 서로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게 집재성 점포다 생각하시고 대표님 얘가 가구점, 공구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산재성입니다. 예, 산재 이거 뭡니까? 흩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흩어져 있다. 즉 분산 입지야 유리한 점보다 서로 따뜻하게 붙어 있으면 불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에 어때?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로 여러분들 동네 슈퍼마켓 생각해보세요. 슈퍼마켓이 따뜻하게 붙어 있으면 유리합니까? 아니요. 서로 불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산재성 점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가 이제 잡화점이라든지 뭐 세탁소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국부적 집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이때 국부적 집성 점포라는 것은 특정지에 가면 모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시에 여기에 이 돌산인데 이 돌산 아래만 가니까 어때? 석재상들이 몰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석재상은 아무데나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돌산 아래 특정지에 가야만 모여 있다는 이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부적 중심지에 어때? 집중 모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에 돌산이 있어요. 돌산 아래 가니까 석상들이 모여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공간 균배 원리라는 점포에도 네 가지가 있다.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성 점포가 있다 생각하시고 의와 예들 몇 가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통해서 다시 반복 수업입니다. 자, 교재 봅시다. 200페이지예요. 양월 1번. 자, 공간 균배 원리 따른 점포 유형이다. 그래서 네 가지 했죠. 편괄 1번. 자, 집심성 점포입니다. 이는 어때? 배우지의 중심부의 입장 시 유리한 점포를 말한다. 그래서 동일 1번 열의 살이 나와 있죠. 백화점, 고급 음식점, 보석상, 귀금속점, 미술품점, 대형 서점, 뭐 도매상 등등이 해당이 된다. 이 중에 우리 시험에 사례로 많이 나온 게 바로 뭡니까? 백화점, 도매상, 어때? 보석상, 또 뭐 귀금속점 이 같은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괄 2번 집재성 점포입니다.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입장한 것이 유리한 점포를 말한다는 거죠. 동일 1번 자,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가구점, 공구점, 건재약국 등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가구점, 공구점 예로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구점, 공구점은 어디 합니까? 집재성 점포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편곡 3번입니다. 산재성 점포입니다. 산성포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점포가 분산 입자야 유리한 점포를 말한다라는 거죠. 동일 1번 일용품점, 잡화점, 소매점, 제과점, 어물점, 세탁소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출연했던 건 잡화점, 세탁소다 생각하시고 이들은 흩어져 있어야 유리하다. 산재성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이제 자, 어물점 이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어물점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생선 파는 가게예요. 네, 생선 파는 가게다. 이것은 생선 파는 가게 어물점 이도 어떻습니까? 산재성 점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곡 4번. 예, 자, 국부적 집성 점포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서로 국부적 중심지, 즉 특정지에 가야지 모여 있다. 즉 서로 국부적 중심지에 입장 시 유리한 점포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석재상, 농기구상, 철공소, 비료상, 어구점, 종묘상 등 해당된다. 소개되어 있죠. 이때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석재상 대표님 예로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문에 이제 어구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구점. 자, 어구점. 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어물점은 생선 파는 가게라고 그랬죠. 반면 어구점입니다. 어구점 뭡니까? 네, 고기 잡는 도구를 판매하는 점포예요. 그럼 참 고기 잡는 도구를 판매하는 점포 이도 어디가 있을까요? 고기 잡을 수 있는 곳에 가야지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구점은 국부적 집성 점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비교보시면 어물점은 생선 파는 가게겠죠. 산재성 점포가 되겠고, 다음 어구점은 고기 잡는 도구를 판매하는 점포다. 그래서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된다. 이런 정도 여기서는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했던 백화점, 도매상은 어때? 집심성 점포가 되겠고
가구점, 공구점은 집재성 점포, 차파점, 세탁선, 산재성 점포다. 석상은 국부적 집성 점포다. 이게 잘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내려봅시다. 하단 보시면 양월 2번 상품의 종류에 따른 점포의 유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도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구별할 수 있겠지요. 먼저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쉽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자, 이처럼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어때? 편의품점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편의품은 일상용품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매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선매품점이 되겠죠. 이때 점은 뭡니까? 점포예요. 선매품을 취급하는 점포다. 그럼 선매품은 뭐를 말시가 고객의 기호가 반상품이어서 고객이 여기 둘보고 물건 사는 게 선매품이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로 가구라든지 뭐 웨딩드레스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겠죠. 여튼 선매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선매품점이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전문품이 있어요. 전문품은 고객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품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무리 멀다도 사러 가겠다는 이야기. 이게 전문품이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 예로 명품 핸드백이라든지 명품 시계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겠죠. 여튼 전문품을 취급한 점포를 우리가 전문품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교재 간단히 살펴봅시다. 편과 1번. 자, 일상생활용품을 편의품이라 하죠. 이런 편의품을 취급한 점포를 편의품점이라 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편과 2번. 자, 고객이 상품의 가격이나 선호도, 품질 등을 여러 상점과 비교하여 구매한 제품을 선매품이다. 고객의 기호가 반영되어 있다. 선매품이다라는 얘기죠. 뭐 가구, 웨딩 드레스 등이 해당된다. 이런 선매품을 취급한 점포를 선매품점이다 표현하죠. 그래서 뭐 고객이 상품의 가격이나 교통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아무리 비싸도 사러 간다는 이야기, 아무리 멀더라도 사러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브랜드나 품질이 높은 제품을 전문품이라 한다. 그 부분 뭐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이 해당된다. 이런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전문품점이란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점포 용도 편의품점 그리고 선매품점, 전문품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5절 상업 입재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다음 6절 보시면 주거 입재 소개인데 이는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재 4장 부동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다. 이분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교재 5장 정책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